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잘 팔린다. 사실 이 문장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액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조명받기 어려울 정도죠. 지난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은 약 150억 18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 23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받고 있죠.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며 대상국은 작년 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사우디 등 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시켜 12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수출 무기체계도 수출효자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다연장 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며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2배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달성한 놀라운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산 수출은 단순 수출이라는 금전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방한한 줄리안 스미스주 나토의 네이티오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판매 관계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회원국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 는 다소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최대 경제방송국 CNBC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을 특집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미 CNBC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거래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집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리포터의 첫 멘트가 인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녀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부 지원, 가성비, 빠른 배송을 앞세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방산 업체와 저렴한 중국 무기 제조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었을까? 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약 3조 6경억 원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말 호주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자주포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2조 225억 원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방산 수출액을 늘린 겁니다. 리포터는 장소를 옮겨 약 30년간 한국 해양 수호에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울산급 호위함 중 이번 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함 개량형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방산 업체들을 소개했는데요. CNBC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현대로템이 있는데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XAEROSPAC 앤드 디펜스 엑서비션에 전시됐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이웃한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로켓 발사 대천무, 탱크 K2전차, 전투기 FA-50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2022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산 무기들을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한국은 무기 수입에 있어서 미국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큰 파트너가 됐다. 폴란드 주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부품들이 통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해 선적했는데 2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해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습니다.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레퍼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벌써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이러한 방위산업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 한국의 무기산업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에 있던 메가더 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는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보급품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절망적이었는데 북한은 구소련이 제공한 소총 15영정 각종 포백 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소총은커녕 탄약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우리 국군은 M1 소총 1-276정, 카빈 소총 607정에 일본이 쓰다 버린 구식 소총까지 전부 합쳐도 10영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주한 미군 사고문단 KMAG 메가더 요청해 소총탄 24만 발, 105 곡사포탄 10령발 등 427톤의 물자를 긴급히 공수해 버텨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점유율 2.4% 2018-2022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영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번갯불로 콩 구워 먹듯 국산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74년부터는 군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율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 지프를 비롯해
133T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 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험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 엔드고가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엄청난 포탄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모두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에 곡사포와 장거리 로켓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5 곡사포탄인데 전 세계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인데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 포탄을 쓰고 있고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3영발 1년간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썼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에도 무리한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지원 능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렸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많은 양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와 대적할 바탕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벌리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 몇몇 국가도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골칫거리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해 이문을 챙기고 우리는 한국에 대졸이 없다. 폴란드 르제르코프스카 재무장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폴란드 재무장관이 폴란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스 부아슈자크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폴란드 내 보도와 국내 일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 장관은 폴란드가 그러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마지막 방한 이후 발생한 일종의 언론 혼란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대출이 없다고 그녀는 확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어떤 무기 도입보다 한국 무기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한국에게는 대출 없이 무기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수출액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7억 5,200만 달러 9,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자대금만 벌써 6천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해 FA50 구매비에 30% 1조 2천억 원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2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졸란드는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5년이 넘어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려 나토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폴란드는 이에 2배가 넘는 4%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비 예산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늘려 한국의 무기를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데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폴란드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무장 강화에 놀라운 힘을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 K전자 6대를 전달했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약 2개월 앞서 K전차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주겠다는 28대 조커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납품하는 것은 연내 협상될 이자 공급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마케팅과 폴란드 매체의 콜라보가 유럽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수출대국인지를 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전자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매체 디펜스24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K전차 시승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펜스24에서 전자와 기갑 부문의 기사를 쓰는 데미안 라트카가 K전차를 직접 타보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K전자의 팬으로 직접 타보고서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K탱크를 타고 이 기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도로와 야전, 심지어 물속에서도 모두에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려운 지형과 고속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차량을 낮추거나 올리고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수준의 자동차 전자장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과 수직 주포에는 모두 주 조준경과 파노라마 계측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세트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측 조준경은 지휘관과 수직 주포 간의 상황 인식 및 조준 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면 장갑 능력은 다른 유사한 전차의 구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포탑의 측면 및 지붕 장갑은 반응 보호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탱크 전체 장갑의 추가 강화가 소프트킬 능동 보호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한국형과 같은 하드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현재 폴란드와 한국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 측에서 탱크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주로 기술 협력과 소위 130대포로 무장한 무인 포탑이 있는 기계가 될 K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차체 전방의 캡슐형 승무원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차량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전차가 매우 인상적이며 직접 운행해볼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폴란드 군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EPL과 같은 추가 개발이 이미 예상되며 최종 구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24의 에디터 데미안 라트카는 K전차를 직접 타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인 포탑이 있는 K전자의 후속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차세대 전자 K3전자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폴란드에서는 지난 1516일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현대로템이 공개한 K3전자 기본 청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이를 소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텍는 K전자의 후속 K3전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폴란드는 10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폴란드가 1000대나 도입한 K전차의 심층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도 한국이 차세대 탱크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이 될 수 있으며 K3전자 포탑에 대구경 12.7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무장 스테이션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시스템의 활성 하드킬 및 수동 소프트킬 광전자 센서는 포탑과 탱크 본체에 있고 이 탱크에는 360도 범위를 커버하는 4개의 M24 레이더 안테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자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삐걱거리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K전차뿐만 아니라 K3전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코의 군사매제 아르마든이 지프라보다즈는 최근 놀라운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무기에 대한 재물 수 없는 굶주림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울 수 있지만 미국은 몇 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매제는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은 늘어나는 현대식 무기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수강국에게 유럽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생산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한국무기산업에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 기존 무기들과 호환이 일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성숙도 때문에 많은 무기가 세계적 수준이며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가 무기고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제코 언론은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인 한국의 K전차를 주력 전차로 삼아 총 180대가 한국에서 몰 것이라면서 체코군도 독일제 레오파드 2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산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주문한 K239천무도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와 스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약한 하이마스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말려지면서 하이마스는 주문 생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보다 화력이 센 한국산 로켓 천무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은 지금 폴란드를 거쳐 유럽의 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많은 돈을 빌려서 한국의 무기들을 사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분명 폴란드는 현금을 먼저 지불하며 진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히 도입했고 이는 그동안 절대 뚫기 힘든 유럽의 방산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빨리 한국산 무기 도입에 성공한 폴란드는 앞으로 KF-21과 K3전자 등에서도 한국에게서 파트너로 인정받아 함께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한 바람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화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03모차 사임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03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EP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멈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으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 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적.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P50M기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P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 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 경장 포신에도 FR,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따라 정밀 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 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에 달하는데 이 227 로켓탄은 155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 장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나 되는 239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지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1을 800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 장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쥐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흑 표전차와 K9자 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 조직이며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 레이더의 소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 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 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UN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2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니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일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용 미국산 A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